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세월간이 토크쇼. 이게 뭐냐, 얼마 전에 한 유명한 투자 구루님이 반도체 같은 주도주를 두고 바이오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잡초에 물 주는 사람들이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한마디로 바보라는 얘기죠. 저 바보 아닙니다. 이렇게 우기고 싶지만 요즘 제 계좌 상태를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제가 한가롭게 종목 분석, 기술 분석이나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바이오 투자자로 그래도 방귀 좀 낀다는 두 분 모시고 특집 바이오 한풀이 토크쇼, 동치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이제 시즌 종료인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해보실까요? 제 옆에 바보 1호님. 네, 안녕하세요. 바보 1호 시간여행입니다. 네, 오늘 저는 시간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했었죠. 요즘은 좀 뜸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도 바이오 투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바이오 너무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딱히 분석할 것도 없고 그냥 좀 노가리나 까자. 바이오 장이 개판이죠. 진짜 개판인데, 구루님이 말씀하셨던 이 잡초에 물 주는 사람들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잡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잡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잡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물을 주고 있겠죠. 아니, 바보들은 잡초라고 생각해도 물을 주니까 바보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소중한 시간에 잡초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만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전방을 향해서 한번 이유 한번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1호, 왜 잡초에 물을 주고 계십니까? 잡초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일단은 저는 바이오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종목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반도체든 소비재든 방산주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바이오 투자하는 것처럼 반도체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좀 해봤는데 네, 그냥 못 하겠던데요. 애초에 그 뇌가 바이오 그 적합형으로 생겨 먹었구나. 약간 표적 항암제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이오 타깃만 찾아가는 투자 DNA를 갖고 있다. 그나마 바이오만 이해가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애초에 바이오가 그나마 이해가 제일 잘 되고, 그렇죠. 자기가 투자하기에 좀 편한 섹터?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일한 섹터. 유일한 섹터. 그래서 이제 잡초에 물을 주고 있다. 근데 채널 하나 하고 있는 거 있으시지 않아요? 그 넵콘에서 이제 공대생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유료. 네. 그 유료면 돈을 받는다는 건데, 네. 거기에서는 어떤 컨텐츠 같은 걸 생산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사실 그냥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들 그런 거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유료면은 그래도 몇만 원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낼 텐데, 이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안 그래도 계좌가 깎여 나가는데, 네. 이 네프콘 환불해 달라는 사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받는데 한 얼마 전 영상부터 굉장히 뭔가 환불을 해달라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들이 슬슬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유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혹시 환불해달라는 분이 계시거나 조금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 이때까지 환불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한 3-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부담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정도 괜찮다?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죠. 바이오 투자는 원래 그런 거다? 바이오 투자자는, 근데 제가 이제 펩트론을 꽤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펩트론 변동성에 약간 뇌가 절여져서 그런지 이 정도 변동성은 그냥 노멀한 느낌?
좀 우리가 아는 바이오 주식들이 최소한 30%, 아, 그렇죠. 좀 많이 빠진 주식들은 50%. 네. 근데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렇지도 않다. 아, 네. 왜냐하면 어.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펩트론 주주들은 뭐 지금 하락장 아니었어도 지난 한 6에서 8개월 정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약간 견딜만한 변동성의 범주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계약이 안 나온다 아니면 뭐 다른 종목 이제 임상이 빠그라진다 이제 그러면 개명하고 이민 가야죠. 이렇게 30%, 50%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아, 나올 수 있죠.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장이 폭삭 그렇죠. 밑으로 꺼진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전까지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올타임 하이 계좌 기록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깎이는 양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그 금액 하락폭을 기록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작년만 해도 뭐 솔직히 뭐 1억, 2억 뭐 이 정도 깎였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 장은 뭐 그게 뭐 10배 뭐 이런 단위로 돈이 그쵸. 깎여 나가니까 네. 아무리 사이버머니라고 해도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힘든 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어쨌거나 아직은 견딜만한 것 같다. 최근에 제일 갑갑했던 순간은 지금보다 사실 그 알테오젠 2%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쵸? 네, 그때는 이거 뭔가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라이센스 아웃 하면 많이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로얄티를 받는 기업에 대한 의심의 시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막 엄청 많이 까졌었는데 되게 좀 깝깝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째 지금 어떻게 회복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사실은 뭐 한 3달? 4달? 세 달, 세 달. 예, 그 정도 전 일이죠. 네. 그때는 아마 바이오텍 전반적인 어떤 펀더멘털 훼손의 문제처럼 느껴졌을 그쵸. 수도 있는데 네. 예, 지금은 뭐 이란이다, 땡땡땡 제약이다, 약간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것 때문에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한 분 더 나와주셨는데 바보 2호 자기소개부터 일단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초에 물 주는 바보 2호 공대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공대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아직 공대생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시간여행님을 도와서 네프콘 운영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공대생 주점노트라는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생의 주점 노트요. 그건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인가요?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래도 공대생 주점노트라는 말 자체가 흔하진 않아서 맨 위에 뜨긴 하더라고요. 구독자는 혹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한 1,900명 정도? 1,900명이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통 블로그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공대생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는 실례지만 어느 학교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 공대생인가요? 바이오 쪽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지금 4학년 휴학 중입니다. 4학년 휴학 중? 네. 연세대학교 본캠 맞습니다. 제가 뭐 학벌주의자는 아닌데 예. 그러면은 전기전자공학과면은 사실 바이오랑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바이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22살에 군대에서 주식을 시작했었는데 군대에서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약 매수 걸어놓고 이제 자기 전에 요즘은 핸드폰 같은 걸 주니까 네네 밤에 잠깐 주니까 저녁에 이제 예약 매수 걸어놓고 이렇게 했었죠. 그럼 군대에서 투자를 하면 비자발적 망치 매매를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매수 매도를 못하죠 맘대로. 4848을 못하니까 그때 혹시 어떤 종목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네.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또 루닛 뷰노 22년도에 또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되게 핫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초보자의 입장에서 그때 이거 다음 AI는 의료 AI다 약간 이런 망상을 가지고 네. 루닛 뷰노에 거의 몰빵을 했었죠. 22살에. 22살 때. 네. 그때 처음 시작했던 시드가 혹시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때는 이제 군대 월급 좀 모은 거 400만 원 정도로 200만 원씩 샀었습니다. 200만 원씩 두 종목에 네. 그러니까 반반 이렇게 투자를 한 거네요. 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군대 안에서? 결과는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 루니 뷰너가 거의 그때 1년 동안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10배요? 네. 그러면 200, 200이 2000, 20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근데 루닛이 좀 더 많이 올라서 네. 한 뭐 2,500, 1,500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 두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군대를 전역할 때는 계좌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딱 말한 4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근데 당연히 못 팔았죠. 거기서 못 팔고. 이제 초보였고 루니 뷰너가 이제 천년만년 오를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반토막이 나고 팔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건졌다고 볼 수 있죠. 어쨌거나 2천만 원을 군대에서 벌었고 그 첫 투자가 바이오였고 뭐 소위 말하는 뽕을 한번 느낀 거군요. 그죠. 이제 네. 또 루닉 공부하면서 항암제 쪽 뭐 이런 뭐 바이오마커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 지식도 접하게 되고 아 이거 바이오로 한번 인생 바꿔봐야 돼.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전기전자 학생. 네. 하긴 이제 이 10배 개별주가 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사실. 그죠. 이제 첫 네. 종목에서도 그래버리니까 살짝 뇌가 망가졌다고 볼 수 있죠. 혹시 후회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가요? 아, 네. 그래도 사실 한 1, 2년 후회했죠. 이제 알테오젠이 나오기 전까지는 후회를 했죠. 바이오를 괜히 건드렸다. 그쵸. 지금 네. 뭐 토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죠. 네, 바이오는 하는 거 아니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바이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분을 잠깐 느꼈지만 어쨌거나 그 루니 뷰노의 강렬한 첫 경험 때문에 지금도 바이오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보 1호한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대로 지금 잡초에 물 주고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지금? 저는 솔직히 네. 국내 바이오 섹터는 잡초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잡초가 맞다. 거기에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죠. 우리가? 잡초 더미가 맞다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잡초 사이에 숨어 있는 꽃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놔두고 지금 바이오 투자하는 게 약간 바보 같은 짓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 왜 오셨어요 여기? 왜냐하면 사실 그 실적 같은 거 보면은 삼전 한익 사면은 이제 좀 확정적인 수익을 저는 그래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매수 매도만 멘탈만 잘 지키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루니 뷰더로 그 뽕맛을 한번 봐버렸기 때문에 삼전 한익이 주는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돼버렸다. 그래서 바이오 속에서 꽃을 찾았을 때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 성과를 본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작년엔 D&D 파마텍 올릭스로 그래도 D&D 파마텍 올릭스. 네. 네. 그 두 종목이 작년에 거의 한 7, 8배 이상씩 다 올랐죠. 그죠. 네. 실례지만 그 4천만 원, 네, 군대에서 4천만 원에서 그 정점에 못 팔고 한 2천만 원 거기에서 나와서 그 시드로 또 계속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중 절반은 이제 뭐 자취방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죠. 1,000만 원으로. 네. 그게 이제 24년 말. 네, 24년 말에. 24년 말이면은 1년 조금 넘었네요. 1년 정확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000만 원으로 1년 반 바이오 뽕 맛을 보고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몰빵 투자, 섹터 몰빵 투자를 했는데 그럼 지금 실례지만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풀었나요? 사실 뭐 입금 출금 다 빼고 계산을 하면 그래도 30배 좀 넘는 30배요? 그 1,000만 원이 그러면 3억이 된 거예요? 좀 넘긴 합니다. 3억이 넘어요 지금? 아니 이번 이 하락장을 포함해서? 네. 그럼 이거 안 맞았으면 거의 뭐 5억 이렇게 갔었겠네요? 아 근데 이번 하락장에 그래도 사고 팔고 좀 잘해서 지금은 MDD로 한 10% 정도. MDD 10%? 거의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MDD 10%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네요. 저는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피를 흘리고 있어서 진짜 놀랍네요. 그럼에도 이 섹터가 잡초는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왜 잡초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뭐 종목 언급은 어렵지만 최근에도 사실 잡초스러운 친구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종목인지. 네, 저도 종목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네. 사실 뭐 ETF 같은 거 끌어내리는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 어. 사실 그거 말고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옛날부터 그렇게 약간 위아래로 작전 세력처럼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아마 그런 투자 그룹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를 잡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제 꽃을 찾을 수 있다. 골라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잡초가 많은 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다. 꽃을 찾았을 때.
근데 지금 기간은 아무리 물을 줘도 이 꽃이 안 피는 거죠. 그죠. 지금은 꽃이 지금 아직 씨앗 상태인 거죠. 필 수가 없지. 지금 뭐 오르는 바이오 주식이 없는데. 그죠. 저 네. 위에서 폭탄 떨어지는데 꽃이 어떻게 자랍니까? 네. 친구들이랑 무슨 스터디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건 뭐죠? 아, 그거는 이제 친구들, 사실 제가 이제 스터디장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바이오의 뽕맛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 전자공학과 그 그죠. 친구들한테 네, 과 그 동기. 4학년 동기들한테 이제는 사실 다들 취업하거나 이제 대학원 가거나 했는데.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네. 뭐 하이닉스 같은 데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죠. 그 친구들한테 바이오 뭐 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제가 맨 처음에는 조금 강의식으로 했고 이제는 친구들에게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준비하게 해서 같이 이제 함께 뽕맛을 느껴보자 라고 이제 제가 꼬드기고 있죠. 친구들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친구들도 사실 작년 말에 스터디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같이 공부 시작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줘서 그래도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힘들어 하지 않아요? 아, 요즘에도 그래도 사실 3월 달에는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힘들 때마다 약간 신뢰를 다시 얻게 해주는 그런 멘트들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계좌를 어디 백팩에 붙이고 다니거나 보는 사람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도 내 계좌 상태를 아마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 휴학도 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 뭐 어린 놈이 한탕 뭐 노리는 거 아니냐, 착실하게 공부해서 하이닉스 들어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계좌를 아예 오픈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반대는 딱히 없으시고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말을 워낙 안 들었어가지고 아하. 부모님이 그런 저한테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거 안 주시죠 사실. 아하. 시킨다고 할 놈이 아니다. 맞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루닛 뷰노로 바이오 뽕맛을 보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아마 이 나이에서는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은 현금을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그죠? 제일 많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있지 않을까 뭐 하이닉스 싶습니다.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건 또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투자로 이 정도 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뭐 한탕 노린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뭐라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도.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MDD 10%는 어떻게 이런 장에 바이오에 대부분 투자를 하면서 이런다라는 거는 거의 인자기급 위치 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네프콘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공대생님이 운영하는 그 계좌가 있거든요. 1억으로 시작한 거. 네. 그게 이제 3월 3일 날 딱 전쟁 나는 날 시작했거든요. 네. 장대 음봉 꽂히는 날. 네. 그게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죠. 네, 딱 10% 정도. 3월을 지나왔는데. 전쟁 이후에 오히려 수익이 났다. 말씀하신 네프콘 구독을 하면은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사고 팔 때 이제 공대생님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1억짜리 계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기 위해서라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바보 1525 그 소개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지금이 되게 바이오 하락장이잖아요. 뭐 하락장 때 보통 얘기하는 게 계좌 보지 마라. 지금 막 계좌 들여다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뭐 손절 나올 수 있고 이상한 잡주에 올라탈 수 있고 만회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두 분은 유료를 어쨌거나 하시니까 계좌를 안 볼 수는 없을 거고 바보 1호는 별로 안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계속 계좌 보고 이거를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뭐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아 참고로 저는 계좌를 안 봅니다. 계좌를 안 보세요? 계좌의 잔고를 안 봐요. 아 잔고를 안 본다? 네. 그 종목에 대한 그 뭐 하락이나 이런 건 얘기를 하지만 네. 내 계좌에 총 토탈 얼마 깎였는지 그런 걸 잘 안 본다? 안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도 안 해봐요. 오. 그래서 MDD가 사실 저는 얼마인지도 몇 프로인지도 몰라요. 그럼 바보 2호는 계속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힘들죠. 뭐 괜찮으세요? 아, 요즘에? 저도 힘들면 그냥 그 종목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 그리고 힘들수록 좀 종목도 압축하는 편이고 약간 신경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 개수를 줄여서 이 스트레스를 줄여보자. 그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는 내 종목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힌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분산시킬수록 이제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하락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는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그냥 확신이 많이 가는 종목을 줄인 다음에 그 친구를 공부해서 멘탈을 회복하자. 네, 공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포트 종목을 좁힌다. 내가 조금 더 컨빅션을 가진 종목으로. 맞습니다.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 도움이 된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이번에 전쟁 나고 나서 사실 저는 주식을 풀로 들고 주말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주말마다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전략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좌 상태 근데 확실히 멘탈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고 간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현금화를 시키신다. 네, 그래 금요일에 보통 다 현금화를 해서 주말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마 그 MDD 10% 방어하는데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 압축 전략은 계좌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멘탈엔 도움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멘탈엔 드리고 도움이 싶습니다. 되고 오히려 이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 날 현금화를 좀 해왔다라는 거죠. 요 몇 주 동안. 네, 생각해 보면 월요일마다 약간 개파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스타트할 때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가 이 주말에 미국 장이 안 열리니까 그때 좀 미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망치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사실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 제가 주력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 거의 바이오 전체 섹터에서도 하락률이 5등 안에 드는 애들로 구성돼 있어서 최근이 가장 힘든 것 같은데 두 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계좌도 잘 막으셨고 그래도 우리가 바이오 투자한 짬바가 있는데 이제 계속 바이오가 이렇게 힘들까?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잡초 더미에서 약간의 몇 송이 꽃을 찾는 과정이라고는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 바이오 하락장이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작년에는 거의 모든 바이오 주식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유가 뭐 호재도 있었지만 일단은 금리가 앞으로 그래도 계속 떨어진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멀티플 확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섹터 내에 지금 악재가 좀 있는 거잖아요. 노이즈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작년처럼 거의 모든 바이오 주식이 오르는 장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가는 장은 이제 작년으로서 어느 정도 매조지가 됐고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 가격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종목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전의 계기는 뭐 아무래도 종목별로의 호재 같은 걸까요? 그렇겠죠. 뭐 에로라든가 에로라든지 뭐 임상 결과가 잘 나온다. 그 데이터가 뭐 너무 좋다든가 그렇죠. 뭐 원숭이한테 주사를 했는데 사람으로 변했다든가 뭐 이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은 그 종목은 올라가는데 작년처럼 다 끌고 올라가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종목을 잘 골라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바보 2호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보면은 이 유가가 꽤 오래 갈 거다. 전쟁이 끝나도 최소한 중유가로 갈 거다. 뭐 아무리 뭐 햇셋이 들어와서 트럼프 어떤 수렴 청정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완화할 수는 없을 거다. 국장 바이오는 시즌 종료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분도 계세요. 바보 1호가 말한 내용 외에 안 좋은 장이 끝나는 어떤 계기라든가 그런 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저도 일단 시간 여행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바보 1호의 바보 1호. 바보 1호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잡초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바이오가 작년에 이제 항상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였던 거죠. 잡초가 다 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돈의 폭탄을 맞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좋은 꽃들에게만 이제 물을 내려주는 그런 장세가 시작될 거라고 봐서 저도 사실 이 잡초가 다 같이 자라는 시기는 끝났다. 그래서 종목을 꽃을 아주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이오 부문 온다의 그 바부모는 이제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그 말이 웃긴 거죠. 왜냐면은 신뢰도 좀 깨진 것 같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리고 돈도 좀 부족해지는 것 같고 반도체로 몰리고 유가 올라가고 이렇다 보니까 꽃에만 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됐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는 완전히 끝났다. 한국에서 이제 바이오 투자는 한 몇 년 동안은 안 좋을 거니까 안 하는 게 맞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사실 바이오가 안 좋던 시기에도 바이오는 항상 스타 종목이 하나씩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시황이랑 상관없이 개별적인 모멘텀만으로 뭐 기술 이전, 임상 데이터 발표 이런 걸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꽃을 찾으면은 시황 상관없이 바이오도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지만 그죠.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한다. 그럼 시즌 종료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작년 바브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하이닉스, 전자 이런 데 약간 했지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다른 종목이 오르고 제가 거기서 수익을 보지 못한 거에 대한 포모 감정이 아예 없어요. 자신을 속이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바보라서 혹시 그런 걸 못 느끼는 건 아니죠?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익을 볼 자격이 없다.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밥을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쵸. 굶는 거는 네. 뭐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다. 그렇죠. 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에 뭐 집중 투자하거나 그런 걸 후회해 본 적도 없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공부를 바이오만 했으니까. 뭐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뭐 반도체든 공부를 했으면 샀어야 되고 안 샀으면 이제 후회가 있겠지만 근데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럼 뭐 옆에서 좋다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제게 아니고 굉장히 멘탈적으로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삼전 40만 원 가고 하이닉스 200만 원 가는데 펩트론 계속 뭐 28만 원 하고 있어도 괜찮으실까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쨌든 제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바보 이호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이제 어쨌든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관련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말에는 심지어 제가 반도체 공부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공부를. 그래서 네. 작년 말에 그때 삼전을 제가 10만 원에 샀었어요. 바이오쟁이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아하. 11만 원에 팔고 다시 바이오를 샀죠. 10% 오른 돈으로. 그 도파민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전이 아무리 올라갔다.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영 핏이 안 맞는 거지. 그죠. 너무 꽉 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고 바이오로 다시 몰빵을 했다가 이제 올해 1월에 아주 지옥을 맛봤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1월엔 후회했었는데 네. 또 막상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오래 못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사실 포모 느끼기 싫어가지고 저는 반도체를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한 계좌 10%? 포모를 안 느껴야 차라리 나머지 90%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바이오를 거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신수양을 위해 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 하던데, 야 씨발 그 반도체도 좀 사. 네가 바이오 좋아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좀 사. 조금이라도 들고 있어야 네가 바이오를 잘 투자할 수 있다. 잘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하지만 저도 사지 않았죠. 이게 잘 안 돼. 이 바이오 투자해서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반도체 잘 못 사겠어. 안 맞아. 그리고 뭐 어렵고. 아까 바보 2호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결국에 현금화도 시키고 뭐 종목 리밸런싱도 하고 하면서 사팔사팔을 하는 게 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이 얘기겠지만.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결국에 바이오로 정말 성과를 보려면 망치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호재가 나올지 모르고 쭉 수익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다 온전히 먹으려면 망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 유명하신 블로그 하시는 분 보면 그분 주종목이 아마 D&D 퍼마텍, 앱클론 두 개인 것 같은데 그 두 종목이 거의 MDD 대비해서 50%씩 깎였단 말이죠. 불과 한 달 사이에 그거를 다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거의 계좌 손실이 뭐 한 40억, 50억 되시는 것 같아. 이게 망치 매매 어떻게 보면 고통인데, 바보 1호는 망치 매매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약간 사팔러세요? 저는 그렇게 사팔사팔은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모멘텀을 보고 몇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좀 리밸런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평균으로는 한 3-4달에 한 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리밸런싱을 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모멘텀 따라서? 그렇죠. 약간의 느낌과 모멘텀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뭔가의 느낌? 그렇겠죠. 네. 이 종목은 여기가 단기 고점인 것 같다. 여지가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네.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면 그 시즌마다 집중적으로 막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뭐 D&D 퍼마텍 엄청 얘기 많이 했을 때도 있고, 펩트론 얘기 되게 많이 했을 때도 있고, 요즘은 보로노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아이언은 망치 매매하는 거다. 머리를 치고 1년 뒤에 계좌 까보면 부자가 돼 있을 거다. 이런 분들이 요즘 엄청 힘들거든요, 진짜. 이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근데 그게 어쨌든 망치 매매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메인 투자 아이디어가 있고. 사실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MDD 45%, 최고점 대비 45% 마이너스 구간을 한 6번 거쳤어요. 6번? 네. 이거 엄청난 종목이죠, 펩트론. 근데 결국은 평단이 만약에 20,000원, 30,000원이면 지금 좀 까졌어도 30만 원이잖아요, 거의. 보르노이는 더 심해요. 한 MDD가 60%도 있지 않나요? 옛날에 뭐 22년, 23년, 23년에 뭐 60, 70%도 그냥 떨어졌었죠. 60-70%요? 네.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망치 매매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그거 다 견뎌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네, 비중 조절을 하든지 뭐 그분들이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멘탈 관리 잘하면서 하면 제대로만 하면 큰 수익으로 보답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치 매매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우리 바보 이호는 4848 잘하는데 망치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4848 한 이유가 제가 망치 매매를 견딜 만큼의 강인한 멘탈이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이 MDD 40%를 6번 맞으면은 주식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4848 하는 건데 4848 할 때 그러니까 계좌를 분리해서 합니다. 망치 매매 계좌 안에 있는 애들로 4848을 하는 거죠. 다른 계좌에서. 아예 안 건드리는 계좌가 있고. 네. 그거랑 종목은 똑같은데 약간 건드리면서 하는 계좌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멘탈 관리하면서 망치 매매 효과를 얻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휴학하고 전업 투자처럼 하고 있으니까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치 매매를 해보니까 펩트론 2만 원대부터 들고 있으면 어쨌거나 뭐 평단이 그래도 뭐 몇백 % 이상씩은 다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하락장에 와서 깎인다고 해도 반토막이 나더라도 심지어 300%, 400% 수익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령 뭐 내가 3월 4일부터 어떤 종목에 망치 매매를 시작했어.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앱클론 같은 거. 앱클론 같은 종목을 막 한 달 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거든요. 망치 매매로 했으면. 이런 게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망치 매매를 하기 싫어도 내가 팔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내가 이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파는 순간 무슨 공시가 나올 것 같고 내가 가진 종목을 던지는 순간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공부가 돼 있으면 올라도 아쉽지 않고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은.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공부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물량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그러니까 망치 매매 했다가 갈아탈 순 있는데 네. 그 망치 매매 했던 종목에 여전히 확신이 있으면 그 종목을 다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보통 사람들이 오르면 또 올라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왜냐면 얼마 못 샀으니까. 그쵸. 떨어지면 손실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해야 되고, 오르면 오른 대로 좋아하고, 아쉽지 않은 물량을. 그 앱클론 이렇게 망치 매매하다 반토막 났어도 좋다. 뭐 확신이 있으면 더 사야죠. 지금 더 산다. 계속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앱클론.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이 분할 매수가 그래서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죠. 한 종목에 아예 그냥 몰빵 때리는 거. 이게 아무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멘탈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것도 좀 사람 스타일상 다른 것 같아요. 그 펩트론 투자하시는 190님은 네. 몰빵해도 그냥 전혀 문제 없는 것 같던데요. 190TV님, 네. 제 채널 구독자이시기도 한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풍채도 되게 대단하시고, 멘탈이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저도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펩트론이 몰빵 투자했는데 진짜 39만 원 갔다가 21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그런 멘탈을 그쵸.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까 그래서 계좌 분리도 그 망치매매 계좌에는 당장 내일 제가 만약 펩트론 들고 있다 치면은 당장 내일 19112 계약이 나와서 내가 추가로 매수를 못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비중은 이제 망치매매 계좌에 넣어놓고 아, 사팔은 그래서 부담 없이 이제 언제든 사고 팔아도 내일 당장 계약이 나와도 이제 후회 없는 만큼의 수량으로만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고 팔 때가 불안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팔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뭐 모멘텀일까요? 사팔할 때 기준이 그 종목의 모멘텀 같은 거를 보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뭐 차트를 보세요? 뭐 어떤 걸 보세요?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다가 네, 모멘텀이 실현이 안 됐는데 기대감으로 막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바이오는. 그렇죠. 그럼 기대감에 급등을 하면 일단 저는 무조건 파는 편이고요. 아, 이게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그죠? 한번 정리를 한다. 네. 그 사람 마음이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도 괜찮은 물량이 망치매매 계좌에 있으니까 아. 그 불안함이 없는 거죠, 팔 때. 근데 또 사람 마음에 그냥 아예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네. 작년 8월쯤에 이제 큐리옥스에 거의 몰빵을 했었다가 작년 8월이요. 네. 그때 IR 레터 나오고 3일 만에 40%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3일 만에 네, 40%가 35% 40%.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맞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아니구나. 이거 몰빵 투자했다가는 이거는 제가 멘탈이 남아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계좌도 분리하고 종목도 분리하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드리지 않는 망치 매매 계좌, 예, 거기에는 뭐 신뢰가 안 되면 어떤 종목이 들어있어요? 일단 지금은 보로노이 올릭스 2개밖에 없습니다. 보로노이 올릭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보로노이 올릭스 2개 있습니다. 이게 가끔씩 제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종목, 뭐 워름 테라피틱이나 D&D 파마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알기도 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가 손상이 되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하면 어느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 휘바님, 이 D&D 파마텍 어제부터는 조금 더 사고 있는데, 예, 최근에 제가 좀 정리했을 때 되게 약간 섭섭하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과 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서적으로 동기화해 버리는 거죠. 예,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약간 뭔가 인격체로 이 회사를 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망치매매 계좌에 갖고 있는 바보 2호의 종목은 올릭스 그리고 보로노이. 바보 1호는 공개를 해주실 수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도 그 코어 물량 가지고 있는 장투 계좌에는 보로노이하고 펩트론이죠, 저는. 보로노이하고 펩트론. 네. 공통적으로 보로노이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아까 그 매매 얘기가 이제 바보 2호 매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거의 매매하는 기준이 딱 잘라서 뭐 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이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죠. 살 때는 모멘텀을 보고 사고 팔 때는 느낌으로 파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한 그 결과가 딱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 같아. 하루에 한 주식 생각 13시간, 15시간 하지 않나요? 그죠. 뭐 운동하면서도 하고 집 가면 걸으면서도 하고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잘라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848 잘하는 분들 보면 좀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약간 그 타고난 게 있나? 공부량이 늘어난다고 4848을 잘할 수가 있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바이오 주식에서? 그래서 사실 저도 계좌 분리를 한 거죠. 왜냐면 저도 하나의 계좌로 사고 팔고 했던 적도 있고 하나의 계좌로 몰빵했던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계좌 분리를 함으로써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파를 좀 할 수 있게 된 느낌이죠. 컨빅션을 가지고 이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가요? 종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이제 이 가격은 다시 무조건 온다. 망치 매매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데 네,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네. 저도 이제 어쨌든 망치 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팔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할 때 그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말씀하시는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어떤 분들 보면 야 무슨 바이오를 공부를 해봤자 그게 임상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아냐. 어차피 의사들도 모른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모른다. 딱 봤을 때 이 종목이 끼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바이오 투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이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봐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 더 중요하죠? 비가 계속 내리고 해가 짱짱한 그런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잡초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버핏이 말하던 수영장에 물이 빠지는 시기가 오니까 옷을 입고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감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미국 바이오 주식을 공부를 해보면 밸류에이션 주는 게 한국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쵸. 진짜 엄청 다른데 저는 중국 바이오 밸류 주는 거 보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죠. 네, 거의 똑같죠. 진짜 우리나라였으면은 시총 한 2배가 쓸 만한 그런 이벤트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한 10% 조금 위아래로 올랐던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랑 되게 다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 2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봤을 때는 뭐 미국이나 중국 그런 바이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그런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스닥 바이오텍 몇 번 투자해봤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동의하는 게 기대감으로 선반영해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하루에 뭐 한 300%가 오르기도 하고 뭐 60%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종목의 끼?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무조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데이터를 예측한다라는 게 특히 뭐 나이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이오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종목 데이터가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나? AI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AI, 가능하다. 약간 왜냐면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임상 논문을 읽는다. 그러면은 찾아주는 것도 AI가 해주고 그걸 이제 분석할 때도 AI가 도와주고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어쨌거나 거기에 의견을 구하고 그걸 한번 내가 읽는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공시 내용은 AI 돌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뉴스 같은 거는 회사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을 좀 하는 편이라서 별론 것 같고 공시 같은 거는 어쨌든 거래소랑 협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 보고 솔직히 P값 1이면은 챗GPT가 이거 성공한 임상이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 받아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회사에 투자한 상태에서 공시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가장 좋은 케이스는 내가 그 공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임상이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다오. 그죠. 근데 사실 공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 바이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않는데 공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반도체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모르면 하면 안 되죠. 사실 반도체 투자를. 근데 저는 바이오는 약간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기대감에 약간 슈팅하고 이런 게 한국 바이오가 있다 보니까 그죠. 그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게 바보일 말씀처럼 중국이나 미국 형태로 바뀌면 그런 일이 아마 없어지겠죠. 없어진다. 그럼 진짜 약간 선수들만 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뭐 제가 특정 종목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좋을 거다 뭐 이러이러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목 세일즈 하는 텔레그램이든 블로그든 많잖아요. 참 한국 바이오는 좀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잘 이용해서 뭐 수익을 봐도 되는데 점점 좀 바뀌지 않을까? 바뀔 수 있을까? 저는 못 바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도 안 바뀔 것 같아. 저도 안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이 한국인의 그 기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성격이 좀 급하고 전사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에 오르는 거 잘 먹고 공식 결과 분석 못해도 그런 트레이딩적으로 고수다 이러면은 사실 그런 부분으로 투자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망치 매매를 하려면 그 공시가 나왔을 때 젠백스 같은 거 망치 매매 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있으세요? 네? 젠백스도 망치 매매하시는 분들 괜찮습니까, 있어요. 이거? 그러면 좀- 이거는 이제 취소하고 어쨌든 임상이 약간 실패할 게 확실한 종목을 네. 망치 매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망치 매매 할 거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약간 일관성 문제겠네요. 예. 트레이딩을 할 거면 그냥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망치 매매를 할 거면 좋은 종목 골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근데 이때까지 한국 바이오 기업에서 신약을 만들어 본 기업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바이오로 돈을 많이 벌었던 선배님들은 다 결과를 안 까보신 분들이거든요. 선배님이라 하면 투자자들. 투자자들, 예. 성공하신 투자자들, 예. 바이오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국 바이오 이 투자 문화에 좀 일조를 했겠죠. 우리가 싸우는 전장이 이런 전장이면 거기에 약간 맞춰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 게임의 룰이 바뀐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확실히 조금 빡세지긴 하겠네요. 뭐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한 5년. 그래도 이제 바보이 말씀처럼 옛날이었으면 아예 불가능했을 텐데, 이 AI가 워낙 잘 돼 있고 요즘 뭐 텔레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너무 양질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또 아예 못할 건 아니다. 그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임상 발표하고 바토클리맙 그게 시총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도 한가를 갔거든요. 이뮤노반트는 2%가 빠졌는데 기술 이전한 회사는 멀쩡한데 한국은 그냥 냅다 던지고 보자.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국장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하기는 해야죠. 우리는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장의 눈높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그쵸. 예, 너무 높은 눈높이에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예. 이 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의를 하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바이오 투자가 약간 미인 대회 같은 거니까 나는 진짜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예, 그 결과를 까보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 공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그 드럭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아마 13F 공시인가 봤을 때 그 나테라라는 바이오텍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유전 질환, 난임 뭐 이런 데 관련해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알고 있는데, 드럭켄밀러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종목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냐, 너 이거 다 이해하냐 하니까 드럭켄밀러가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알 필요가 없다, 투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 만큼의 지식만 습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드럭켄밀러야 그 밑에 바이오 분석해주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팀원들이 있지만, 그 공부라는 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면 공부를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게 뭐 절대적인 양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서 어떤 반도체 장비를 파는지, 어떤 기업에 파는지, 뭐 이 장비를 최대한으로 팔았을 때 얼마나 팔 수 있을지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도 똑같이 이 약이 어떤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는지 정도 공부하고, 약물의 기전. 그죠? 약물의 기전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약물의 기전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됐는지를 공부를 해야죠. 약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상 데이터나 납득될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 약이 성공했을 때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뭐 질병의 환자 수,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 약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반도체처럼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도 물리지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명적 지식이 아예 없는데 질병 같은 거 검색하면 보통 뭐 병원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질병에 대해 설명해주고, 현재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는지도 알려주고,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 병원 보고서 같은 게 다 나와 있고 해서, 사실 요즘에 저는 공부하는 게 어려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자가 하는 그건 뭐 저 연세대 본캠 다니니까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요즘 엄청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바보 1이나 바보 2는 공부하는 순서랄까? 뭐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종목 선택할 때 어떻게 최초에 선택을 하는지. 누가 먼저 분석해 놓은 블로그가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아, 종목의 블로그. 네. 예. 뭐 한올바이오 파마를 공부한다 하면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블로그가 있는지를 먼저 찾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독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정리도 하고 제 나름 노션에다가 이제 필사하면서. 노션의 필사? 아, 제가 좀 필사라는 말 잘 썼는데 노션에 옮겨 적으면서. 아, 그거를 복붙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쳐야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저는 읽는 것보단 직접 손으로 치면서 약간 받아들이는 내용이 훨씬 기억이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정리하면서 블로그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저는 IR 장표를 보죠. 왜냐면 블로그에서 먼저 정리된 내용을 보고 IR 장표는 약간 가독성을 위해서 요약된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만약에 블로그가 없다 어쩔 수 없이 IR 영상을 보죠.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그 상장한 회사들은 IR 영상들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걸 본다. 일단 저는 기업 정보가 많은 회사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커버하는 블로거들이 좀 있는다든지 뭐 의견을 좀 서로 나눌 수 있는다든지 정보가 그래도 꽤 있어야지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얻기가 조금 수월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스타가 된 종목이거나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없다라는 건 약간 흙 속의 진주 같은 느낌인 종목들이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인을 발굴해야 된다. 이미 정보가 많은 거는 남이 다 헤쳐먹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애플이 뭐 3GS 지나서 4S 뭐 이렇게 보면 그분들 기준으로는 이거 다 한탕 해먹은 거다. 이미 다 해먹고 나갔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때부터도 애플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좋아질 기업은 그때부터 10배 갈 기업은 2배, 3배 때 사도 된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굳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재료만 보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올랐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을 조금 초기에 잡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네, 저는 그게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워렌 버핏도 애플 초기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피터 린치도 비슷한 얘기했던 거 같고.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쓰레기 기업을 너무 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죠. 조금 돈을 주더라도 괜찮은 기업을 사라. 그리고 저도 아까 공대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펜으로 노트에 정리합니다. 필사를 한다. 네, 그게 다르다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랑 한번 내가 재가공하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장표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데 제가 뭐 유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내용을 내가 능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 그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바보 2호는 복붙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다시 타이핑을 해서 노션에 따로 정리를 하고, 바보 1호는 아무래도 조금 바보 2호에 비해서 연배가 있으니까 종이에다가 이제 직접 깜지? 우리 옛날 그쵸, 깜지 그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게 키보드 타이핑하는 게 이게 좀 머리에 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깜지처럼 그냥 막 어쨌거나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한번 능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한 것 같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다. 오늘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바보들끼리 얘기하는 것 중에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걸 것 같아요. 뭐 사야 되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금 1억이 만약에 오늘 나한테 딱 주어졌어요. 딱 3종목 매수할 수 있어. 뭐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따라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뭐 저는 언제든지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면 팔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3종목도 아니고 요즘 같은 장세면 펩트론 반, 보르노이 반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컨빅션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겠다. 뭐 다른 거를 본다거나 뭐 내일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걸 산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바보 2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뭐 아까 망치매매 했다던 이제 보르노 올릭스랑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 3개 사야 되면 그렇게 네. 살 것 같습니다. 비중 한번 얘기해 봐 주시죠. 비중은 5-4-1 5가 5가 보르노이, 올릭스 4, 3전 1 3전 1. 닉스 아니라 전자 사는 이유는 뭐예요? 반도체 공부 트래킹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분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둘이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냥 전자를 골랐습니다. 두 분 성향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무래도 뇌가 싱싱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바보일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다 보니까 그거 복잡하고 노이즈만 된다. 내가 믿는 종목에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놀아도 거기서만 논다. 망해도 거기서 망하고 벌어도 거기서 벌겠다. 약간 이런 올드스쿨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매수하면 1년 동안 한 주도 못 판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어떤 바이오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겠냐? 그러면 보르노이죠. 1년 뒤면. 보르노이. 네. 저도 보르노이. 근데 바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펩트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커버하시고 펩트론 주주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펩트론이 아니라 보르노이인지. 단기적인 계약이 나왔을 때 그 상승 폭발력은 펩트론이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는 보르노이가 더 크다. 지금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펩트론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단기적인 폭발력을 단기적인 폭발력. 두 종목이 거의 정반대에 있어요. 서로 그러고 약간 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뭐 보르노이 측, 펩트론 측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야 주주들이. 주주들끼리. 네. 종목 성격이 다르듯이 네. 주주들끼리도 약간 그들을 약간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못한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1년 뒤까지 한 주도 못 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르노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보르노이 주식을 약간 매수를 해놨는데 솔직히 보르노이에 대해서 완벽한 공부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르노이가 그렇게 좋은 주식인가?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이 주식의 매력이 뭐예요?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약간 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간단하게만 보면은 국내에서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한 적이 없다고 아까 바보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진짜 국내 바이오텍이 직접 개발해서 상업화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약을 보르노이에서 좀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투자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보르노이가 만드는 약이 앞으로 성공할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약이 지금 임상 1상도 마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말씀하신 약은 아마 VRN 11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1상인데? 일단 이거 방금 확신한다고 말했던 부분은 그 C797S라고 약간 약이 없는 분야거든요. 지금 당장은. C797S.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지금 일상이지만 약이 없는 분야라서 가속 승인이 된다 하면 그래도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안에는 상업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일상이지만 시계열이 그렇게까지 뒤에 있는 건 아니다. 뭐 10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환자군까지 확장한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임상 데이터도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막 엄청 쉬는 구간이 길 것 같진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 뭐라고 그랬죠? 797S. C797S라는 게 어떤 기존의 약이 듣지 않는 돌연변이 같은 거죠. 네. 네, 그걸 뭐 C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차 치료제, 그게 뭐 타그리소라는 약이죠. 1차 치료제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폐암에 걸렸다고 아무 약이나 처방을 할 수 없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학회, 뭐 미국 학회 이런 저명한 분들이 모여서 폐암에 걸리면 첫 번째로 이 약을 처방합시다 라고 정해준 약이 있고, 그게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인데 폐암 중에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서 그 약을 처방하고 있다. 그 약이 못 잡는 부분이 있다. 못 잡는 게 아니고 그 약의 내성 돌연변입니다. 내성이 생겼다. 네. 그 약을 처방을 했을 때 안 듣는 환자들이 있다. 그쵸.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도 아니에요? 네, 특정 돌연변이가 있어야 타그리소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돌연변이가 있어서 타그리소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 돌연변이가 새로 생기는 거죠. 이 약에 대한 내성으로. 그게 C변이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타그리소라는 약을 먹기 전에는 이게 경구제니까 먹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 C변이가 있는지. C변이가 원래 없죠. 그러니까. C변이가 처음에부터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먹어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먹어서 생긴 거죠. 먹어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먹기 전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C변이가 예, 예. 있는지. 이게 맞죠.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면 이게 안 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차 치료제를 먹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C변이다. 근데 그 시장이 어. 한 5천억에서 1조. 1년에. 네. 그럼 지금은 그 약이 없는 거예요? 없죠. 아예? 그거를 보르노이가 할 수 있다. 보르노이 약이. 그렇죠. 이번에 4월 데이터 발표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익사이팅 할 거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제 바보 유호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그 시장을 노릴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때까지는 N수가 좀 적었지만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다. 네. 거짓말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님 두 분 대표님이 각자 대표로 있으신 걸로 아는데 한 분이 거의 뭐 자기 돈을 막 들여가지고 세금을 내고 뭐 이럴 정도로 그쵸. 회사에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대표님 지분율이 거의 40%가 되죠. 40%요? 네. 두 분 지분을 합쳐서? 아니 한 분이 40. 한 분이 40%를 갖고 있어요? 네. 보르노이 지금 시총이 한 5조 하지 않나? 네, 딱 맞아요. 5조. 그럼 그분은 지금 2조 원의 주식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죠. AACR 뭐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 네, 맞아요. 거기서 주로 나오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 C변이 C변이 그쵸. 일단은 네. C변이 그게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올 거의 확정적.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네. 거짓말만 아니면. 네. 거짓말이면 뭐 찾아가야죠. 오픈북 테스트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때까지도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르노이는 기존의 1차 치료제가 못 건드리는 영역의 환자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되는 시장을 만약에 이 약이 승인이 되면 혼자서 거기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약간 1차 치료제를 대체하는 목표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의 1차 치료제를 바꾸겠다. 우리 약으로. 타그리소를 무찌르겠다. 최종 목표는 딱 그거죠. 아니 뭐 신약을 승인받기도 어려운데 1차 치료제가 된다라는 게 너무 큰 꿈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안 믿죠. 그쵸. 제 주변에서도 너무 약간 블러핑이 심하다. 그리고 지금 일상이잖아. 어쨌거나 이게 지금 안전성 보고 있고 약간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무슨 1차 치료제냐.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약이 좋으면 기술 이전을 왜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지난 2, 3년 동안 한국 바이오텍은 기술 이전으로 이제 시장을 휩쓸었었으니까요. 그러고 안 팔리고 삼상을 들어갔던 약들은 다 실패를 했고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르노이를 그렇게 막 커버하는 블로거들이 거의 없어졌죠. 네, 거의 다 요즘에 활동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계셨는데 왜 활동을 안 하시지?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보르노이를 커버하셨던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가졌다가 클릭했다가 백스페이스 바로 누르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일 것 같다. 한 문장을 읽기가 어려워. 보르노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일단 TKI 이니비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못 읽고 왜 기존을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EGFR 나오는 순간 이제 소금물에 누가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영희가 자꾸 소금을 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넘어가면 또 어렵고 약간 뭐랄까 약간 엘리트 종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기술 이전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에 바이오 최고 스타가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맥 주사를 PR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 이전이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여러 가지로 또 이 플랫폼 가지고 다른 데다가 팔 수 있고
한 번 빅파마랑 플랫폼 계약을 맺으면은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신약 기술 이전은 저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약 기술이잖아요. 왜냐면 신약은 이미 만들어진 약이고 이 약을 팔았을 때 내가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또 새로 약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플랫폼 기술 이전이랑은 다르게 신약 기술 이전은 오히려 그 약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로열티가 뭐 5% 10%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제 국장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을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바이오를 이 신약 기술 이전도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보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더라고요. 보르노이도 만약에 약이 진짜 좋으면 신약 기술 이전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왜냐면 플랫폼이 아니고 신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장 바이오 투자자들의 상상력이 좋은 바이오텍은 기술 이전을 했어야 된다. 예,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보르노이 같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밸류 평가를 정확하게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신약도 이제 플랫폼 기술 이전과 신약 기술 이전은 가치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면 보르노이는 이 약을 3상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목표로는 그렇게 그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가능하죠. 일단 지금 이제 1B, 2 이상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 데이터가 좋으면은 돈 대줄 때가 줄을 서지 않을까요? 그 줄 서죠. 어... 자금 조달 너무 쉬워지죠. 보르노이 관계자세요? 네.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3상까지 쭉 끌고 가서 신약을 개발해 본 경험이 거의 없죠. 없죠. 특히나 뭐 목표가 1차 치료제인데 근데 이게 가능하다 보시기에는 핵심은 데이터고 네, 데이터만 좋으면 돈을 줄 사람들은 있을 거다. 그렇죠. 왜 임상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르노의 약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예, 이런 생각이신 거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야, 네가 시골에서 무슨 서울대학교를 가냐.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 가면은 된다. 아무도 거기 못 갔다. 그냥 입 털어서 한탕 해먹는 주식이다. 여기에 어쨌거나 두 분은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근거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보르노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소액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함부로 따라 사시면 안 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보르노이를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사야 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보르노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EGFR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C변이 이런 얘기하면 다 그냥 중단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고등학생 혹은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한테 왜 보르노이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일단 제가 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알테오젠이 지금 바이오텍 중에 가장 시총이 큰 이유가 머크에서 키트루다를 팔면은 최근에 뭐 2%로 밝혀졌으니까 2%로 생각을 하면은 뭐 머크에서 20조 팔면 4천억이잖아요. 그러면 4천억을 공짜로 받으니까 지금 시총 기준으로 PR 40, 50 줘가지고 16조, 20조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그 C797S 지금 말하는 그 가장 시기열이 빠른 돌연변이에서도 5천억에서 1조거든요 시장이. 근데 보르노이에서 개발한 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1년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 원가가 2만 원이요? 근데 타그리서가 지금 타그리서도 비슷하겠죠? 같은 네. 기전이니까. 네. 근데 타그리서가 지금 연애 약값이 3, 4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가 2만 원에 약가가 3, 4억인 거죠. 네. 그러면은 보르노이는 C797S만 허가를 받아도 알테오젠만큼 돈 버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마케팅 비용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유통 비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저는 그게 지금 언제 그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C 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언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계열상으로 모든 게 잘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말에 가속 승인 신청해가지고 내년에 허가 받을 예정이죠. 그죠 계획대로면 내년에 내년에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내년부터 환자분들이 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을? 근데 좀 빠르면 내년 말이고 늦으면 28년 초. 이거 뭐 좀될 것 같아. 한국에서만 아니면 글로벌리? 글로벌. 글로벌리로? 그러면 이 승인을 뭐 FDA에서 해주는 거예요? FDA 일단 신청은 FDA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EGFR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EGFR 폐암은 사실 미국보다 아시아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에서만 승인을 받아도 되게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거라고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C변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공부를 할 만한 동기를 줘야 되잖아요. 네. 타그리소가 지금 20개월 정도 약을 먹는데 맥시멈 매출이 15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로노이는 2배 정도 기간을 살려 놓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매출이 한 3, 40조 나오거든요. 1차 치료제가 되면. C 변이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보로노이한테 작은 꿈이다. 너무 하찮은 꿈이죠. 1차 치료제가 됐을 때의 꿈의 크기를 이야기해야지. 지금 뭐 5천억 시장 이거 뭐 하자고. 한 30조 진짜 번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총이 얼마나 가야 돼? 지금 시총이 5조인데. 그러면 이거는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바보 일님은 1차 치료제가 되는 순간까지 보로노이랑 동행할 생각이세요? 핵심 물량은 가져가야죠. 정말? 그거는 어느 정도나 걸리는 일이에요? 2, 3년? 2, 3년? 네. 막 10년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보 1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이제 과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 사람들이 1차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 3년인 것 그렇죠. 같고 2, 3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빨라요. 바로 반영해줘. 물어보신 거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허가받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그치. 보수적으로 보면 6, 7년도 걸릴 수도 6, 7년 걸리는데 보수적으로 보면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바보일 바보이 같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순간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커버하던 고수분들은 일부러 안 올리시는 것 같아. 아, 더 싸게 살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바보이님은 그 C변이 기존의 알약이 못 잡는 그 환자군의 5천억에서 1조 정도 시장을 보로노이의 그 약이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길면 1년 정도 걸리는 시간 내에 환자들이 먹게 할 수 있고 그게 오롯이 다 영업이익으로 잡힐 거다. 바보이님은 무슨 소리 하냐. 그거는 보르노의 꿈의 손톱 같은 거에 불과하다. 1차 치료제를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 2, 3년 정도면 누구나 믿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고 허가 받는데 한 3, 4년 정도면 될 거예요. PFS 기간 딱 그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맞는데 일단 삼상을 들어가려면은 이상에서 또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삼상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삼상은 환자가 또 그러네. 뭐 500명, 600명 이러니까 모집하는 그러네. 기간까지 생각하면 저는 보수적으로 6, 7년.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PFS 이런 게 무진행 생존 기간 이런 거잖아요. 보통 이 항암 투자할 때 그런 데서 계속 막혀. 5할 날 이 뭐야 하고 이게 나가고 PFS 뭐야 하고 나가고.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배우는 거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중학생 정도의 학습 능력만 있으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고등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고등학생 책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고등학생 애들 데려다가 학교 수업 대신에 보르노이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죠. 차라리 보로노이를 공부해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대학 가봤자 어차피 휴학하고 전업 투자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보로노이를 공부해라. 그렇군요. 혹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 우리 할머니는 모를 것 같아. 이 C변이 이 1차 치료제 얘기해도 타그리소 이런 얘기. 그냥 할머니한테는 사라고 해야죠, 된다고. 된다고 손잡 입고 사라고. 저 엄마한테 계속 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종목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누군가가 이 종목은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진행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교수님 맞죠? 그분 되게 유명하다고. 안명주 교수님이 성균관대 있다가 이제 정년 되셔가지고 이번에 모교인 한양대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보로노이 임상 계속 하시기로 하셨죠. 그 안명주 교수님이 굉장히 업계에서 저명한 분이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 폐암 분야에서는 탑 5 안에 드는. 또 외국 분도 계신 것 같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EGFR 변이 돌연변이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변이 자체가. 그래서 아시아권 의사분들 중에 그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좀 저명한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안명주 교수님이고 또 대만에도 한 분 계시고. 대만에. 네, 호주도 아시아권. 호주에도 한 분 계시고 약간 그런 느낌. 호주도 아시아권이야? 인종이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아시안 게임에만 나오는 저도 약간 그 기준으로 아시안 게임 나와서 약간 아시아권으로. 호주에도 안명주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신가 보죠? 호주에서 이번에 그 나이브 임상 들어가거든요. 나이브 임상이 뭐예요? 타그리소를 먹어보지 않은 환자. 그러니까 아예 폐암 진단받고 처음 약을 VRN11로 먹는 거죠.
아니 그 환자가 그걸 받아들이나? 그래서 아직 이거 이게- 확실한 약도 아닌데 1차 치료제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IR에서 전에 듣기로는 호주의 그 해안 분야 1인자 안명주 교수님 같은 분이 호명주. 호명주, 우리가 호명주라고 하죠. 네. 그분이 사실 타그리소도 이렇게 표준 치료제 하는데 되게 일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저명한 의사분이신데 그분도 이번에 뇌전이랑 이런 쪽의 효과를 보고 어떻게 보면 1차 치료제가 있는 분야에서 이 새로운 신약이잖아요. 그쵸. 임상을 끌고 가는 게 진짜 의사직을 걸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만약에 임상이 잘못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이 환자를 그쵸. 어떻게 보면 마루타는 거잖아. 그렇죠. 환자 가족들한테 딱 고소나 뭐 아무튼 시달리기 좋죠. 주식만 조금 떨어져도 원망을 듣는데 이 환자 약이 잘못돼서 폐암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정말 이 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기가 힘든 임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의 명예를 걸고 레피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호명주가 그렇죠. 어... 호주 안명주. 할 예정인 거예요? 그 나이브 임상이라는 그렇죠. 거를. 5월 정도에는 임상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이게 예. 엄청난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1차 표준 치료제가 있는 시장에서 새로운 신약을 첫 투약한다. 이게 웬만해서 못 하거든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동의가 설득이 돼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쵸. 아무 약이나 할 수는 없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도 설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르노이 뭐 스톡 옵션 갖고 있고 이러면 아니겠지? 그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르노이 약으로 나이브 환자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않은 환자들에게 이 약으로 임상시험을 들어갈 거다. 5월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걸고 5월이면 다음 달이잖아. 다음 달 빠르면 4월에 투약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내용이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 보르노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르노이는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설득이 된 거고 이미 의사가 환자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환자도 설득을 해야지 일단 환자가 동의를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약을. 그래서 지금 환자 설득이 되는 대로 투약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빠르면 4월, 좀 설득하는데 좀 걸린다 그러면 5월. 내가 환자면 그것도 결심이 되게 필요하겠다. 그죠. 검증된 약을 안 먹고 의사 믿고 하는 거. 검증 안 된 약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의사는 이렇게 호명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이 약이 훨씬 좋다. 나를 믿고 한번 이 약을 먹어보자. 그 실제로 안명주 교수님이 한국에서 임상 들어갈 때 타그리소를 제끼고 이거 먹어보자고 했대요. 다행히 효과가 너무 좋았다.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원래 그 타그리소 전에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약은 좀 보험이 되고 타그리소는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의 현장에서 타그리소 이전의 약을 먹고 암이 커져서 오셨는데 안명주 교수님이 환자분이 먼저 와서 요청을 했대요. 내가 좀 공부해봤는데 타그리소라는 약이 1차 치료제라던데 이거 먹을 수 있냐고. 그 약이 보험이 안 되는데 환자분이 공부를 해서 이거 먹고 싶다? 네. 근데 안명주 교수님이 그러면 혹시 그 임상 중인 약이 있는데 보르노이과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권유를 하신 거죠. 환자를 설득을 한 거지. 근데 환자가 처음에는 그래서 안명주 교수님이 워낙 저명하신 분이니까 믿고 먹었는데 3주 동안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와서 이거 물약 아니냐, 나 그냥 임상 빠지고 싶다,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4주차에 MRI를 찍어서 이제 CT를 찍어서 종양 크기를 봐야 되는데 3주차에 이 환자분이 나가고 싶다니까 3주차에 찍은 거예요. CT를. 근데 암이 준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아직까지도 먹고 있다라는 그런 또 그래요? 네. 그 타그리소가 보험이 안 돼요? 그게 보험되는 기준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네. 타그리소라는 약이 24개월 정도 먹는다고 그랬나요? 20개월. 20개월.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복용을 하는데 몇 억 원을 써야 된다. 이 약을 먹는데. 1년에 3, 4억. 1년에 3, 4억. 6억, 7억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죠. 보험이 안 되면 먹기 힘들죠. 일반인은. 그 시장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보르노이 약물이고 이런 근데 몇 가지 암이 증거들이 잘하면 있다. 딱 약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20개월. 근데 이제 보르노이 VRN 10일 예상하는 거는 40에서 5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타그리소 매출보다 2배 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암이 잘하면 끊는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암의 크기가 만약에 지금 1cm면 20% 정도 더 커지면 이게 이제 약이 안 듣구나 하고 다른 약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길이가 네. 기존의 1차 치료제는 20개월 정도가 보통 걸린다. 네. 예. 그때까지는 먹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보로노이가 하는 약은 한 2배 정도 그렇죠. 4-50개월 예상하고 있죠.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쵸. 결국에. 더 길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꿈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 볼 만하다. 사라 말은 아니고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무 이렇게 꿈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사실 뭐 이게 종목 세일즈 하는 방송은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 요즘 별로 사람들이 커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아예 안 올라오더라고요. 텔레그램 이런 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이름 영향도 있는 것 같아. 보로노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 국내 주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나스닥 뭐 이게 뭐냐, 뭐 하는 주식이냐, 아니면 뭐 보르네오 같은 거랑 헷갈리는 분 봐. 약간 유치한 느낌이 있죠. 뽀로로 느낌이 있어서. 가구 회사냐 이게 뭐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러시아 수학자 이름이더라고요.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발견한 그 수학자, 그분 이름을 딴 게 보로노이라서 어쨌거나 참 신기한 주식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샀다가 이게 뭐 보천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샀다가 혹시라도 투자 수익이 안 나온다거나 한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실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레노라 하는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에게 기존에 있는 약을 안 먹이고 이 약을 먹어보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무슨 작전 세력이 아닌 이상은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리 로비를 한다고 해서 뭐 의사들이 그 임상을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아니야, 이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바이오는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돼. 호명주가 이 보르노이 지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당연히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또 좋은 종목, 보르노이라는 종목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오에서 방귀 좀 낀다는 두 분 모시고 새 얼간이 바이오 하락장에서 잡초에 물 주는 이야기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좋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제가 좀 또 막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전혀 쉽지 않았어. 그런가요? 엘리트주의가 아직 뼛속 깊이 물들어 있어. 그래서 약간 좀 틀린 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시바님 또 애청자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영상은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DD 마이너스 10%?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고 있고, 심지어 주식 천재 같으셔서 제가 나중에 제 돈을 좀 맡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보1 시간여행님은 어떠셨나요?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말씀이 이렇게 없으세요? 제가 원래 말이 없기는 합니다. 말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하시는 연습을 해야 돼. 없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는 그래도 바보1님을 조금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종목 소개 같은 거 할 때도 과도하게 이런 미사여구 같은 거를 안 섞으시더라고요. 약간 이승주 대표님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왜 더 좋게 얘기해 주지. 안명주 교수님 더 세게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얘기니까. 근데 뭐 제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세일즈하는 멘트 안 하시는 게 장점이시죠. 근데 이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일즈 멘트를 안 한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름 테라피틱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답답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게 믿음을 주고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이 바보1 시간여행님의 그런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잡초에 물 주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쉬바 구독자님이 되실 수도 있고, 시간여행님, 공대생님, 네프콘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또 아까 너무 제가 본인은 이 MDD 마이너스 10%라고 이 위기의식을 안 갖고 대충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이너스 40% 피가 낭자한 분들이 널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F적 성향을 살려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꽃을 찾다 보면은
뭐 바이오는 사실 이제 하는 이유가 업사이드가 뭐 2배 3배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보고 하는 거야? 바이오는 이제 꽃을 잘 찾았을 때 업사이드가 뭐 4배 5배, 작년에 뭐 D&D 파마트 올릭스 이런 거. 그래서 올해도 뭐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열심히 꽃을 찾아서 내년쯤에는 뭐 4배 5배, 뭐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널렸다고는 못하겠지만 뭐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런 종목이 있다. 근데 뭐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종목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나중에 보면 평지 같은 구간이 아니었을까. 하이닉스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렇죠. 우리 바보일 응원의 한 말씀. 이게 어쨌든 계좌가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MDD 20-30%를 안 거칠 수가 없거든요. 40%도 혹시 50%도 혹시 40%, 50%도 가끔 겪을 수 있죠. 어차피 과정이니까 네. 뭐 결국은 투자하는 종목의 메인 아이디어만 깨지지 않고 잘 실현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 1월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도 별로 안 나지 않아요? 지난 1월 알테오젠 사건 때. 네. 그쵸. 뭐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락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듯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타임 하이 계좌를 찍고 있을 테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지겠죠.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져야 합니다, 진짜. 예.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 바보일 시간여행님, 바보이 공대생님 모시고 시바 특집 방송, 바이오 투자는 이대로 끝인지, 시즌 종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님, 공대생님 자주 보고 싶으시면 운영하시는 네프콘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훌륭한 투자자분들과 이런 협업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또 얼굴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얼굴을 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제가 어디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찬비 같은 거는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얼간이끼리 인간적으로 한번 영차 한번 하고 끝내보시죠. MDD 마이너스 10%라고 영혼 없는 영차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40%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0 할 테니까 진심을 다해서 시원하게 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차! 0! 차! 바이오 붐은 온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3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